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너무 과도하다. 결국 터집니다. 내 집 마련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새 똘똘한 사람들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1년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리스트를 쭉 뽑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냥 사라. 아파트 말고 하는 게 황금성도 좋다. 가격이 뛴다. 안녕하십니까, 슬코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탐나는 재테크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반가운 두 분이기도 합니다. 메디테라님 그리고 표영호 대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집 마련과 관련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내 집 마련 반드시 실패하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네네. 그게 뭐예요? 저도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느꼈어요. 일반인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집을 구하러 다니는 방법인데 그렇게 집을 구하면 내 집 마련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를 여실히 알게 돼서 그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내가 아는 동네에서만 집을 구한다. 내가 원래 살고 있던 동네에서 대부분 그렇지. 네네, 직장 이전을 하거나 아이 학교를 보낼 때 아는 동네 안에서만 움직여서 내가 3억의 집에 살고 있었다? 그럼 옆에 있는 3억과 비슷한 단지를 찾거나 동네를 찾아서 간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또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필요할 때 사고팔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장을 이전하거나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될 때 필요에 의해서 사고 파는데, 문제는 그게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고 있냐 상승하고 있냐 하락하고 있냐에 따라서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장을 새로 구하게 됐어. 그러면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전세를 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전하는 직장에 집을 살 것이냐, 전세로 살 것이냐를 결정을 할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쯤에 와 있냐, 지금 해당하는 지역들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냐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냐를 파악해서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직장 이전하니까 여기 거 무조건 팔고 저기 거 무조건 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금 계획 없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3억이 있고 5억이 있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만 이렇게 움직이시지, 그리고 이제 집을 보러 다닐 때 대부분 준비 없이 부동산에 딱 들어가면 사장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침 잘 왔어. 금매가 있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썰을 푸시면서 이거 너무 좋으니까 당장 사라 그러면, 또 잘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은 얘기를 듣고 금방 귀가 팔랑거리면서 금방 사인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 집 마련을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듣고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판단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다른 집보다 덜 올라서 속상하지 않은지, 아니면 지금 사실 집을 샀는데 집값이 전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다른 집은 올랐다라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우리 집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할 때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 어디 아파트 살려고 그래?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진짜? 좋겠다 라고 하는 아파트 사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그냥 사라.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말고. 근데 일반인 분들이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비싸잖아. 아니지. 속상해. 막 같은 에어리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고 어디 아파트 살려면 너는 어떻게 나? 이러면 이게 좋아. 여론조사에 나와요. 그냥 친구한테 물어보면 나와,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간헐적으로 나는 조용한 데가 좋아서 산 밑에 있는 조용한 아파트. 공기 좋고 물 좋고. 막 초자연적이지 않니? 거긴 평생 조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하는 게 황금성도 좋다. 가격이 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 집 잘 마련하는 꿀팁이 되겠네요. 네네. 요것도 아주 좋고, 또 다른 제안은 없습니까? 내 집 마련할 때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 똘똘한 사람들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억, 집값 자체를 5억을 생각한다, 7억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 리스트를 쭉 뽑는 거예요. 요새 부동산 빅데이터 보면 무료 버전인데도 쫙 이렇게 나와요. 그걸 쭉 뽑은 다음에 가장 괜찮을 것 같은 후보의 입지를 골라서 돌아다니다가 같이 있어 보이는 것들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부동산 시장의 느낌은, 옛날에는 같은 동네 안에서만 옆에 움직였다고 하면 요새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가격대별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활권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해요. 물가에 대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집값이 오르고 나니까 물가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면 집값이 그냥 저값이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렇게
GDP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소득, 물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도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면 오르는 게 맞죠. 오르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선은 뭐냐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경제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는 선에서 집값만, 부동산만 지금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는 이게 안 터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처럼 터질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시점을 아무도 못 맞춘다는 거죠. 지금 금융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금융이 위험하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한 30%가 폭락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웬만한 아파트 다 은행 걸걸요? 그렇죠. 예. 지금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은 있어. 강남권의 꼬마 빌딩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21년에 최고가를 주고도 여기서 더 뛸 거라고 해서 산 꼬마 빌딩들이 지금 공실투성에다가 이게 팔리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팔리지도 않죠. 근데 팔리는 그 내놓는 가격, 금매로 나온 가격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에 샀어요. 21년에. 근데 21년 동안 공실 동안 그동안 이자 비용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비용을 얹고 그래도 살짝 내 이익을 좀 얹어가지고 예를 들면 125억, 30억 이렇게 내놔요. 금매랍시고. 근데 왜 이게 금매라고 인식이 되냐면 그 옆에는 150억에 내놨거든. 예? 그러니까 근데 안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원래는 이게 지금 경제 분위기로는 이게 80억, 90억 이렇게 70억 내려가야 된다는 건데 그냥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빚으로 지금. 이 빚이 안 터지겠습니까? 근데 그 거품이 끼는 그 구간의 가격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집은 아무래도 거주를 하는 사용 가치가 있다 보니까 주식과 다르게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선이 있어요. 이게 보면 2021년 하반기에 하락을 시작하고 나서 22년 하반기 11월, 12월에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사실은 경제가 나아진 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움직인 이유는 가격이 마지노선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너무 싸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논란이 됐었던 잠실의 리센츠 84 기준으로 34평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22년 하반기에 34평이 18억까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면 너무 싸. 이전에 사시던 분들, 전세 사시던 분들이 특히 이 정도면 지금 내 집 마련할 때야라고 하면서 이제 사셨던 분들이 정말 위너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똑바로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잠실의 아파트가 30평대가 26억인가 7억에 최고점을 최고가를 찍었어요. 찍고 맞아요. 18억까지 내려갔죠. 예, 찍었는데 그때 저한테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이거 지금 26, 7억 이럴 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분이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락한다. 금매도 나올 수 있고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폭락하는지 이유는 이제 미국이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뿌린 돈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금리 감당이 안 되거나 갑자기 다른 사업으로 내 부동산을 저당 잡힌 사람들은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팔 수밖에 없잖아요. 급하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고점에 샀어요. 근데 그 옆에 같이 온 한 사람은 긴가민가 하고 약간 좀 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못 샀어. 안 산지 못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22년에 샀어요. 1년 있다가 샀어요. 1년 있다가 샀는데 얼마 차이 나요? 8억 9억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8억 대출 더 받아서 사야 되고 한 사람은 대출 안 받아서 사잖아요. 이 시기가 또 온다는 거죠, 저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에라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사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 안 사시고 만약에 그때 안 사고 버티다가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그 26억이 지금 32억, 30억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은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꾸준히 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저점에 사야지라고 노력을 하면 그런 방식이 좋은데 그런 걸 전혀 못하고 관심을 끄고 있고 싶다 그러면 그 시기가 왔을 때 상황이 됐을 때 사는 게 그렇지. 물가 상승분을 받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 가격으로 회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또 그래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4평형인가 35평형인가 그 반포에 예. 70억에 실거래가 됐잖아요. 예, 현장에선 72억까지 거래됐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 집도 지금 한강변에 있고 뭐 이런데 여기 70억인데 기다리면 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반포의 아파트가 70억 찍고 한 게 이게 그 코로나 시점을 기준으로 인해서 초저금리 시기에 어떤 사람은 빚쟁이가 됐고 어떤 사람은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난 사람들이 그냥 질르는 거죠. 그런데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강변의 아파트니까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제일 크게 보이는 게 한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반포의 경우는 한강 말고도요. 거기 학군 보세요.
뭐 그리고- 세환이 뭐니 뭐 많더라고. 그리고 거기 청담고등학교 아마 26년인가에 또 글로 와요. 개교할 거란 말이죠. 잠원동 쪽으로 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가치가 있는 거고 특히 그 중에 또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한강이 잘 보이는 그게 신축 70억이고 아파트.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70억이야 말이 안 돼 하면서 우리 집은 그럼 60억이다 야 이렇게 해서 호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포가 이렇게 오르니까 제가 한 가지 또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반포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로 안 묶었단 말이죠. 네, 맞아요. 이번에 묶였잖아요. 아, 서초죠. 예. 네. 예, 예, 예. 예전에 안 묶였어요. 네, 네. 반포가 그토록 치고 올라갈 때 왜 안 묶었냐 이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이 억울한 거예요. 야 반포는 집값이 60억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가 거기보다 못하냐 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풀어주니까 찬스가 왔네. 우리랑 반포랑 비교해서 우리도 뭐 만만치 않아 하고 막 호가를 올리니까 야 집값이 20% 30% 이게 막 호가를 올리니까 빨리 사야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뭐냐면 심리를 자극한 거잖아요. 부동산은 진짜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강남에서 재미 보신 분들이 이제 되게 비싸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팔고 강북으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를테면 반포예요. 네. 근데 반포의 인프라가 좋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반포대교만 건너면 되거든. 그래서 이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그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낮다. 왜 그 이재용 아나운서 말씀에 제가 그 좀 비율이 낮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반포의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5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강 건너 가니까 두 채를 사요. 그죠? 근데 강 건너 가서 두 채 샀는데 이게 10년 뒤에 보니까 25억짜리가 뭐 30억 정도 돼 있고 얘는 50억짜리가 100억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누가 건너갑니까? 그래서 반포에 있는 분들도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원베일리에 있는 자가 보유로 살고 계신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이분들도 똑같은 얘기 저랑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팔고 딴 데 가면 집값이 덜 뛰는데 왜 이거 붙잡고 있으면 막말로 대출도 더 많이 나오고 더 좋은데 왜 이사 가냐? 그래서 강남 분들은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상급지로 움직이려고 하는 딱 그 지역적인 흐름이 딱 돈 있으신 분들, 자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포 오를 때 대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반포가 저 가격인데 대치가 이 정도라고 하면서 반포 가격에 맞춰서 대치도 올라가려고 하고 대치가 올라가면 대치가 저 정도면은 삼성 청담도 못지않지 개포.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개포도 같이. 근데 이러다가 진짜 아까 표 대표님 얘기처럼 터진단 말이야. 터지지 안 터지겠냐고요. 계속 이러면 아니 개포동에 38평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집주인이 남양주 사는데 이분이 45억에 내놨다가 토지 풀어주니까 50억에 올렸다가 아니야 55억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집이 얼마에 나왔다고? 55억이요. 호가가. 아유 그러면 우리 층은 그보다 5개 층 높으니까 우리는 60억이네? 아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거냐고 제가 열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건 거래 안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에요. 거래 가능한 아니에요. 금액 안에서 움직인다는 아니에요. 거죠. 가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나 돈이 많아서 밑에 돈이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이거 살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있긴 해요. 경매에 가면은 낙찰할 때 그냥 일반 물건 가서 그냥 그 돈 주고 사면 되는데 경매 시장 와서 비싸게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특정 지역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건 이제 특수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몰려 살고 있고 그게 부동산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부동산 네네. 전문가로서 이런 점은 꼭 염두에 두세요 하는 게 있으면 그런 얘기를 좀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 좀 하면 좋겠네요. 양극화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자꾸 더 벌어지고 생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아니라 초양극화도 아니고 초양극화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사회 불안 요소가 돼요. 내가 노력을 통해서 갖지 못하는 거니까 이거 꿈을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노력을 통해서 이걸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뺏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 몫을 가져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산 가치만 띄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셀코TV를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정치 정책을 만들어야지 단순 논리로만 맨날 생각을 하면 이거 어떻게 나라가 살겠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부동산이 가격이 오른다. 얼마다. 이거에 지금 우리가 치중해 있는데 좀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또 비싼 아파트만 진짜 거론해서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가격대에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네.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각되지 않고 뉴스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근처에 있는 집들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들이 대부분 좀 꿈틀꿈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정치적인 변수나 뭐 국제적인 정세나 해가지고 변수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속도는 빠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실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실 분들도 어차피 전 재산에 해당되는 많은 비중에 있는 자산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다만 좀 후보군, 후보 지역, 후보 단지를 3개 고르신 다음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길목에서 좀 기다리실 수 있고 솔직히 뉴스에 나오지 않는 집이라도 내가 내 집 마련 편안하게 하셔서 사시고 또 이후에 이사 갈 때 자산이 조금 더 늘어서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다면 좋은 거기 때문에 너무 좀 상대적인 박탈감 안 느끼셨으면 좋겠고 네. 그 공부하시면서 이번에 새로 발간되는 표영호 대표님의 공급자의 시선 그래, 그 그래. 책도 좀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표 것 대표님 같습니다. 책 얘기해야 돼 참. 제가 공급자의 시선이라는 책 네. 제목을 달았던 이유는 우리가 공급자의 마인드를 모르고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수 없는데 네. 공급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어떻게 이걸 마케팅해서 얼마에 이걸 팔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기본적으로 되면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쓴 책인데 사실 자산을 좀 더 부동산으로 띄우고 싶다. 아니면 자산을 좀 지키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좀 읽어야 된다. 이 시각으로 쓴 책이 대한민국에 현재 없고 이번에 나온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미래 세대니까. 그리고 근데 이 책을 뭐 펀딩을 해? 이제 펀딩을 뭐냐면 갑자기 이걸 뭐 사볼 수는 없는 거고 이제 펀딩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한 만큼 일단 책을 좀 이렇게 전달드릴 예정이고. 네. 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요하고요. 탐나는 일상 쇼핑몰에서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 시켜줄 아이템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